서울의 하늘 아래 민지는 딸의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서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걸음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옅은 안개가 공동묘지 주변에 감돌았고 상역군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소연아, 내 딸아.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을 탓하고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벌하고 싶었지만 절망감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딸이 묻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소연의 계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의 고통을 보면서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텅 빈 눈으로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주변의 안개 속에서 더욱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진정해, 민지야. 침착해야 해. 준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어.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민지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죽었는데 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이름은 그녀를 쫓아다니는 유령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 그녀의 눈이 타올랐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했어?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메아리 쳤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연의 이모와 친척들은 이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감정에 놀란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매 순간 고조되었고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의지 없는 인형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제가 엄숙하게 기도를 읽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흐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더해져 태양을 완전히 가리며 불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 마른 낙엽들이 공중에서 맴돌았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고 꽃향기와 흙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어린 영혼을 보내며 함께 모였습니다. 사제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에 약간 묻혔습니다. 소연이라는 이 귀중한 생명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소연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국화와 카네이션으로 장식된 작은 관은 비에 젖은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랗고 음산한 까마귀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갑자기 관 위에 앉았습니다. 그 검은 새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그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 멈춰섰고 두려움에 차서 까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새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불길했고 마치 죽음 자체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징조, 불길한 징조야. 근처에 있던 한 노파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떨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까마귀가 죽은 자의 영혼을 데려가러 왔어.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혼란스러워하며 절망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가 살아있어.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그녀의 외침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었고 그녀의 눈은 관에서 까마귀로 다시 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주변의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찢어지는 듯한 비명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민지의 말을 믿으셨습니다. 일부는 민지의 말을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이 그녀의 정신을 흐리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뭔가 소리가 관 안에서 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이러지 마. 내 상상일 뿐이야. 소연이는 살아있지 않아. 의사들이 확인했잖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엔 어떤 진정한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민지의 발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공기를 핥히며 마치 소연을 만지고 싶은 듯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고요? 관을 열어야 해요.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관 안에서 소리가 들렸을까? 아니면 그저 비바람 소리일 뿐일까? 마침내 무리 중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을 열어봐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이의 옷을 적셨습니다. 민지는 세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열어주세요. 관을 열어주세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인생에서 남은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미 확인했다고. 그녀는 죽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개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음산한 공동묘지 한가운데 놓인 움직이지 않는 관에 집중되었습니다. 까마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 검은 깃털은 빗물에 반짝였습니다. 한 장의사가 앞으로 나섰고 2명의 조수가 그를 도와 관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풀고 뚜껑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들렸습니다. 민지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호흡은 얕고 빨라졌습니다. 관의 뚜껑이 완전히 열렸을 때 군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모든 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은 공포로 크게 뜬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 관의 뚜껑을 긁어 빠져나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하게 마모된 손톱.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관 안쪽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말라붙은 작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진실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익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소연은 산채로 묻혔던 것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지의 비명이 공동묘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민지는 가슴을 찢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관 안을 만지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 너 죽지 않았어. 우리 아기가 살아있었어. 왜?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제어할 수 없이 떨렸고 그녀의 비명은 모든 이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 장면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고 다른 이들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마치 하늘도 이 비극에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윤미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소연을 가리키며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 아이는 살해당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산채로 묻었어요. 슬픔과 공포가 혼합된 분위기가 모든 이를 감쌌습니다.
관 옆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을까? 민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의 마음은 지옥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야,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고 마치 도망칠 방법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지만 2명의 조문객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그들은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자, 소연의 이웃이었던 윤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봤어요. 준호 씨가 어젯밤 아이를 호수로 데려가는 걸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가 그녀를 거기로 데려가는 걸 봤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비난의 눈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준호를 향했습니다. 일부는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준호의 주변 공간은 마치 그가 전염병을 가진 것처럼 비워졌습니다. 맞아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젯밤 호수 근처에서 그를 봤어요. 그는 뭔가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는 큰 가방인 줄 알았는데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퍼즐의 각 부분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연을 죽였고 그녀가 살아있을 때 묻었습니다. 경찰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한 경관이 민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준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경관들과 함께 걸어갔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해 보였지만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경찰차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까마귀는 관 위에서 날아올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의 임무가 완수된 것처럼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후 그 검은 새는 어두운 하늘로 녹아들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준호의 실루엣에 못 박힌 채 마치 그의 영혼을 빨아들이고 싶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관 옆에 쓰러져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민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은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고 흘렀고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다른 이들은 준호의 실루엣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민지는 울고 빌고 싶은 마음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공동묘지의 광경은 끝나지 않은 악몽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윤미 할머니의 말이 공기를 가르는 듯했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지의 눈은 준호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결코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저항 없이, 부정 없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의 실루엣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아기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에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연의 차가운 뺨을 만지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부는 준호가 범인일 수 있으며 아마도 오랫동안 진실을 숨겨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지만 아무도 경찰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도착했고 소연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손톱 아래의 물질을 채취하고 그녀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들의 움직임은 세심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에 익숙했지만 어린아이가 산채로 묻힌 것을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큰 팀이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소연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아직 공식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상처에서부터 호수 주변의 흔적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숙련된 수사관 김영사는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형사였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그의 마음은 이 어린 생명의 비극적인 죽음에 무거웠습니다. 호수 주변을 조사하세요. 그곳에서 어떤 증거든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사진, 모든 샘플,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더 확보하세요.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준호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실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지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왜 그날 밤 아이가 호수에 있었습니까? 왜 관뚜껑에 아이의 흔적이 있었습니까? 경관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침묵을 지켰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손을 비겼고 이마에 땀을 닦았지만 그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경관은 계속했습니다. 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손에 핥힌 흔적이 있었을까요? 마치 탈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준호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고 그는 결코 무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관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에게 준호의 전화를 조사하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습니까? 경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녀를 죽여야 했습니까? 준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익사했다고 의사가 말했잖아요. 그게 공식 사망 원인이에요. 그런데 왜 소연이 관 안에서 손톱이 다 닳도록 관을 긁었을까요? 왜 그녀가 얼굴에 공포를 담고 있었을까요? 경관이 단호히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익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준호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계속될수록 그의 방어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지는 슬픔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이 그녀를 다시 덮쳤습니다. 상현은 철회되었고 소연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민지는 병원 복도에 앉아 무거운 가슴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내 딸, 내 아기, 민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근처에 사는 노파 윤미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례식 후 그녀와 함께 병원에 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해요? 그가 그녀를 호수로 데려가는 것을 봤다고 확신하세요?
민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미 할머니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민지 씨. 제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날 밤 그가 아이를 호수로 끌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연이가 저항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민지가 약간의 비난을 담아 물었습니다. 유미 할머니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가족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어. 너무 미안해. 민지는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노파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생각은 끊임없이 소연의 공포에 찬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군중 속 몇몇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지만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준호의 전화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일련의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왔고 불법 거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준호가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관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를 보여주며 상품 배달 완료, 내일 2시에 만나자, 새 공급원 확보, 가격 협상 중. 이것들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비즈니스 거래예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회계사입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회계 업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관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이 마약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연이 이것을 발견했나요? 그래서 그녀를 침묵시켜야 했나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준호의 증거물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했나요? 그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았고 팀이 현장에 있습니다.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모든 것을 찾으세요. 특히 마약이나 거래 증거, 그리고 소연의 것일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아내세요. 김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이 조직과 연락을 취해왔고 소연이 우연히 그의 거래 중 하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그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근처의 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자정에 주차된 준호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무언가를 안고 호수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소연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입니까? 경관이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소연이 실종된 날 밤 호수 근처의 CCTV 영상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것이 소연이었습니까? 준호는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어벽이 무너졌고 그는 얼굴을 손에 묻었습니다.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봤어요. 경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백을 얻어냈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준호 씨? 소연이 무엇을 보았길래 당신이 그녀를 죽여야 했나요? 준호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거래를 봤어요. 내가 마약을 전달하는 것을요. 그녀는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민지에게, 경찰에게 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녀를 죽였군요. 경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준호가 외쳤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어요. 그녀의 목을 조금 조르려고 했는데 그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녀를 호수에 던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경관이 지적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목이 졸려 기절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소연을 묻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죽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두려웠고 서둘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연은 관 안에서 깨어났고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당신은 그녀를 구할 수 없는 곳에 두었습니다. 경관이 말했습니다. 분노가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제 통제할 수 없이 울고 있었고 그의 고백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 진실을 알게 되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법의학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소연에 대한 부검 결과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 박 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지 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아직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말해주세요. 소연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지만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폐에는 물이 없었고 이는 그녀가 익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녀는 관 안에서 깨어났고 탈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손톱 아래에서 나무 조각과 그녀 자신의 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산소가 부족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민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쓰러졌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고요? 내 아기가 관 안에서 살아있었어요? 그녀의 음성은 고통으로 가득 찬 속삭임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무거운 가슴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지 씨. 소연은 아마도 몇 시간 동안 관 안에서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겪었을 공포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관 안에서 깨어나 탈출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지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한때 신뢰했던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질문에 대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질문할 때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의 범죄의 전체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윤미 할머니의 증언, 목격자들, 보안 카메라 영상,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자백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준호는 소연이 그를 밀고 할까 두려워 그녀를 살해했고 그녀가 살아있을 때 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약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죄 없는 어린 소녀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민지는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산채로 묻혔을 때 공포에 질린 눈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제 그 고통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입니다. 내 딸, 내 딸. 민지는 간신히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체포되어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신문실에 들어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본 중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민지 주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관 속의 딸, 소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로 크게 뜬 눈과 관뚜껑을 필사적으로 핥히려 했던 가느다란 손들, 산채로 묻혔을 때의 모습. 그 이미지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서울 전체가 이 끔찍한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연의 죽음에 관한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던진 큰 질문은 왜? 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준호의 집을 수색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 많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지하실에서 그들은 대량의 마약과 현금 그리고 불법 거래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단순한 마약 사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주요 마약 공급망 중 하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약 딜러가 아닙니다. 김영사가 그의 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회계사이자 돈 세탁책입니다. 그는 수백만 원을 돈 세탁했고 그것이 그가 소연을 침묵시켜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녀는 단지 마약을 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돈 다발이나 장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준호의 범죄 네트워크의 범위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검은 구름이라고 알려진 조직의 일원이었고 이 조직은 서울 전역에 마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소연의 죽음은 이제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보였습니다.